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하나가 세상을 보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진짜 잠시만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바로 그 대답 안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우리의 세계와 나의 세계,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엄마, 우리 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my mother, my house라고 하죠.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냥 말버릇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창문 같은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라는 그룹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세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라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계. 학자들이 집단주의라고 부르는 문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집단주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 같은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 가족이나 회사, 나라 같은 우리 편이 평생 나를 지켜주는 대신 나는 그 그룹에 충성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그냥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우리라는 거에 꽉 묶여 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중심 문화가 일상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딱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모든 관심이 우리 편, 내 그룹에 쏠려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제일 중요해질까요? 그렇죠. 그룹의 조화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목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관계 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이렇게 서로 얽혀 있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고맥락 소통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 바로 나가 중심인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그룹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바로 자립이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책임져야 할 대상도 딱 자기 자신,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 정도.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사실상 의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뜻하는 I는 문장 맨 앞에 오든 중간에 오든 항상 대문자로 쓰잖아요. 글자 그대로 눈에 확 띄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상대를 높이려고 대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항상 강조하는 건 꽤 특별하죠.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그 문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정체성부터 보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내가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하지만 나 문화에서는 내가 뭘 이뤘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는요, 완전히 반대죠. 관계냐, 일이냐. 이것만 봐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 분위기가 완전 다르겠죠?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팀 대 팀으로 붙는데 나는 내가 내 동료보다 잘해야 하는 그런 개인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나와요. 개인주의 지수 IDV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 미국은 91점, 거의 압도적이죠. 서유럽도 대부분 높고요. 근데 저쪽 끝을 보세요. 중국은 20점. 이 숫자가 그 사회가 얼마나 강력한 집단주의 문화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성격 차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경제, 정치, 심지어 우리가 걷는 속도까지 바꾼다니까요. 좀 놀랍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돈, 바로 부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쫙 놓고 보면 되게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여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개인주의적이라는 거.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걸까요? 어느 쪽 같으세요? 지금 학계에서는 대체로 후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즉,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굳이 생존하려고 그룹에 찰싹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나만의 행복, 나만의 목표 이런 걸 추구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체를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재미있는 연구 결과예요. 과학자들이 진짜로 전 세계 도시 사람들 걷는 속도를 재봤대요. 그랬더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천천히 걷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든 서두르지 않는 그 문화가 말 그대로 발걸음에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진짜 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 있잖아요. 이건 사실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인권이란 개념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처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개인의 권리만큼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나 책임 같은 걸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선언문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오늘 얘기한 이 모델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세상을 보는 하나의 안경일 뿐이니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 점수들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 50점이라고 해서 딱 중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위치라는 거죠. 둘째, 경제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봤듯이 돈이 개인주의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는 변한다는 것. 문화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들 순위는 크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딱 가져가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가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가 나를 나로 보게 할지, 우리의 일부로 보게 할지 그 기본 세팅을 결정한다는 거. 둘째, 이 작은 차이가 알고 보면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삶의 속도, 심지어 인권 같은 큰 철학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델은 정답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왜 다를까 하고 더 좋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바로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2개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는 어떨 때 가장 독립적인 나처럼 느껴지나요? 또 어떨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2번째 질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가요?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니라면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